차렷 경례. 급하게 또. 이상하게. 이제 복장들이 다 겨울 복장이 됐네요. 자, 6장, 7장, 8장. 6장은 동양서양의 논리 추론 방식에 대한 차이를 다루고 있습니다. 첫 장 보면 처음 시작하는 부분 보면 동양인에게는 논리학이라고 하는 게 없다. 그죠? 그리고 논리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서양식 논리라고 하는 방식에 따라서 사유를 진행시키고 이야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다. 그런 이야기도 좀 나오죠. 논리. 근데 이 책은 동양인들은 논리가 없다 또는 논리에 대해서 관심이 덜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잘못된 생각인 것 같아요. 세상에 논리 없는, 그러니까 나름대로 논리를 갖추지 않고 이야기를 진행하는 것 자체가 힘들잖아요. 근데 서양 사람들이 동양 쪽은 논리에 대한 관심이 약하다라고 할 때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는 형식 논리입니다. 논리는 형식 논리와 비형식 논리 뭐 이렇게 두 개로 크게 나뉘는데요. 이 형식 논리는 어떤 대상에 대해서 진술하거나 아니면 어떤 판단을 내리고 논의에 대해서 논리를 갖추는 데 있어서 일단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삭제된 형태로, 예를 들면 A는 A다. 이게 통상 이제 이야기하는 형식 논리의 제일 원칙입니다. 보통 동일률이라고 하는데요. 자, A는 A다. 이게 뭐 이거에 대해서 반박할 수 없을 것 같죠. 서양의 논리에 따르면 뭐 펜은 펜이다. 요 동일률하고 이 형식 논리를 지탱하는 가장 큰 두 개의 원칙은 동일률과 비모수 논리. 요 A는 A다가 진리이면 A는 A가 아니다. not A라고 하는 진술은 둘 중에 하나는 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요 A는 A다라고 하는 건 동일률의 원리고 A는 A다가 참이면 A는 A가 아니다라고 하는 문장은 반드시 거짓이 돼야 됩니다. 이게 참이면 이게 거짓이 돼야 되고, 그죠? 그게 이제 비모슨의 원리인데, 이거는 어디에 기원할까요? 우리가 앞 시간에 이야기를 했듯이, 동양은 모든 것들이 관계 속에 있고 변화 속에 있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서양은 뭡니까? 서양은 어떤 개체는 그 개체가 갖고 있는 고유성을 안에 갖고 있기 때문에 변하지 않죠. 서양에서 이야기하는 형식 논리는 기본 전제가 뭐냐면 변화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것. 상황이 달라져도 아니면 다른 어떤 바깥의 어떤 그것들이 가해져도 A라고 하는 거는 A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대전제가 깔려있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다. 그 전제가 깔려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형식 논리가 그대로 수용이 되는 겁니다. 동양은 어떻습니까? 규정하는 것 자체도 관계 속에서 규정이 되죠.
나라는 사람을 규정할 때도 아들이 있으면 난 아버지로서 규정이 되는 거, 그죠? 우리가 동양에서 자아라고 하는 개념은 사실은 서양식 자아 개념은 우리한테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인도에서 아트만 뭐 이런 자아 개념을 쓰는데 그거 고정불변한 자아거든요. 그러니까 인도, 유럽 이 계통에서는 자아 개념이 명확하게 있습니다. 다른 것과 관계되지 않는 독립된 자기로서의 자아. 우리 그거 없잖아요. 요즘은 그런 게 좀 생겨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자기 소개하라 그러면 가족관계 이야기하고, 자기 소속 이야기하고, 이런 식으로 자기를 정립을 하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서양에서 이야기하는 자아 개념과는 달라지죠. 동양의 전통 논리에 따르면 서양식 자아 개념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 변하지 않는 나라고 하는 게 없는 상황에서 관계 속에서 설정이 되고 또 시간이 흘러가면 나는 다른 상황에 있게 되면 다른 어떤 그걸로 규정을 받게 되는 거니까 이런 것들도 안에 내용을 갖춘 어떤 논리 형태로 우리는 그 논리, 우리가 이야기하고 뭔가를 판단하고 할 때 항상 내용과 같이 붙어서 가죠. 내용이라고 하는 거는 뭡니까? 상황 안까지를 반영한 형태로 이렇게 논리가 구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동양 쪽에는 이 내용을 삭제한 어떤 이 형식 논리의 그런 사유 자체를 필요로 하지 않는 거죠. 없는 거죠. 자아가 없는데. 변하지 않는 어떤 게 없는데. 항상 변화 속에 있는 건데. 그러니까 당연히 서양의 관점에서 보면 이게 이제 뭐 근대로 오게 되면 뭐 수학과 결합이 되고, 그죠? 고대에도 논리학이라고 하는 게 기본적인 어떤 추상화의 그 능력들, 이런 것과 결부되어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초기의 뭐 3단 논법 이런 것들은 내용까지 포함합니다. 근데 나중에는 이제 내용과 분리된 형태로 논리학이 발전을 하게 되죠. 그게 서양의 어떻게 보면 과학적 사유나 뭐 이런 데는 굉장히 도움이 돼요. 어떤 물질, 어떤 수의 대상이 되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논의를 전개시키는 데는 그 문장 안에서 그 진술들 사이의 참거짓 이런 것들은 명확하게 드러나죠. 근데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던 몇 가지 오류들, 기본적인 오류들 이런 것들은 서양에도 존재를 하거든요. 그런 오류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선입관 때문에 판단을 잘못 내린다든지, 그렇죠? 아니면 우리가 갖고 있는 뭐 그 사회적 규범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판단을 잘못 내린다든지 이런 것들은 다 여기에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뭐 여기 지금 동양은 논리학에 대해서 관심이 적었다 내지는 뭐 서양하고는 다릅니다. 근데 논리가 약하다, 논리적 사고 능력 자체에 대한 어떤 부분에서는 아닌 거,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것들하고는 다른 거죠. 여기 뭐 나오는 단어들 중에 뭐 필요 충분 조건, 비모순의 원리, 배중률 이런 용어들이 나오는데, 이거 뭐 기본적으로 이런 그 논리들은 비형식 논리에 해당되는, 물론 뭐 동일률 같은 경우는 여기도 해당이 되지만 가장 큰 그걸로서 비모순의 원리는 여기 아까 설명을 드렸고요. 배중률 같은 경우에는 배중률도 비모순의 논리와 거의 비슷합니다. 뭐 어떤 명제가 부정이 되면 그게 참이라면 그것에 반대되는 명제는 거짓인 게 배중률이거든요. 모순율은 A이고 A 아닌 것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것 형태를 집어서 모순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동양의 사유 논리 속에는 이 모순율도 인정을 합니다. 받아들입니다. 왜? 변화되기 때문에.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고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 어떤 시점에서는 A이지만 시점이 달라지거나 상황이 달라지면 not A도 가능한 거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형태로 동양의 논리는 내용을 포함한 논리. 그런 형태로 진행되는 것. 이 뒷부분, 뒤에 문장들은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 저기 159페이지 아래에서 세 번째 끝부분. 동양인들은 오감에서 비롯되는 감각적 증거와 상식을 신뢰하여 스스로의 경험에 위배되는 주장은 수용하려 들지 않는다. 경험이라고 하는 건 내용이잖아요. 그죠? (160페이지) 넘어가서 서양의 논리와 동양의 경험이라고 하는 부분은 앞부분을 조금 더 확장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형태의 진술이 있을 때 뭐 형식 논리나 아니면 서양식의 판단에 따르면 당연하게 참으로 그거로 여겨지는데 똑같은 두 개 중에 금방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보면 이건 맞는 말이야 라고 할 때 비슷한 두 개 중에 하나는 조금 망설이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그거지만 뭐 여기 내용 자체가 모든 새는 척골 동맥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모든 독수리는 척골 동맥을 가지고 있다. 이게 진술 하나고요. 그 다음에 모든 새는 척골 동맥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모든 펭귄은 척골 동맥을 가지고 있다. 두 개 다 마찬가지 진술인 거죠. 근데 펭귄이라고 하는 것과 독수리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느낄 때, 새, 조류라고 할 때 이렇게 확 가깝게 다가가는 건 독수리가 펭귄보다는 훨씬 더 강하다는 거죠. 펭귄, 독수리에 대한 경험적 어떤 것들이 우리 속에는 쌓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들었을 때 한번 다시 생각해 보는 형태로 논의가 진행이 되는 거죠. 우리가 사실 뭐 수리 논리나 뭐 이런 것들, 형식 논리와 관련된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약하지만 우리가 논리적인 추론이나 이런 게 약합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상황을 적용해서 논리를 뛰어넘는 형태로 진행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나중에 점 이야기가 나오는데 점 이야기할 때 이 사람들은 점을 그건 받아들일 수 없는 걸로 보죠. 서양 사람들은. 근데 우리는 이 논리와 달리 직감이라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직감, 통찰 이런 부분들은 서양인들이 지금은 이런 부분들을 인정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양자역학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직감과 통찰이 반영되지 않으면 설명이 안 되거든요. 서양의 근대 이후 현대로 넘어오는 과학의 과정 이런 것들은 서양식의 형식 논리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힘을 갖고 그 과학의 발전을 추동했지만 굉장히 그 최고의 위분으로 가면 동양적인 사유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상황에 따라서 그것을 바라보는 시각들 이런 것들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15세기 이후부터 끊임없이 유입된 동양의 어떤 사유 구조들이 서양에 끊임없이 영향을 미친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해겔 철학, 서양적인 요소 굉장히 강합니다만 어떤 부분에서는 동양적인 사유를 빼면 해겔 철학을 이해할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문명이 이렇게 서로 교섭하면서 예를 들면 사유의 틀에서의 어떤 부분들을 자기들, 서양의 어떤 논리나 이런 건 굉장히 직선적이죠. 단순하죠. 단순한 건 어떤 사태를 설명하는데 굉장히 힘을 갖고 있지만 한계가 있어요. 언제나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인식도 그렇고 우리가 사고하고 계산할 수 있는 그 능력 자체가 굉장히 한계점에 봉착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걸 돌파해 줄 수 있는 힘들은 오히려 동양적인 어떤 사유의 털, 이런 직감과 통찰이죠. 뭐 뒤에 전보로 가는데 뭐 그런 걸 일종의 뭐 하나의 오류 정도로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이런 그 뒷부분을 조금 먼저 하겠습니다.
어디가 없나. 반음 효과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예를 들면 여기 지금 예로 들고 있는 게 어떤 거냐면, 당신 무슨 우환이 점집에 갔는데 야 걱정이 있어서 오셨군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사람들은 다 걱정이 있잖아요. 근데 점정이가 자기한테 그 말을 해주면 그게 일반적인 사람이 다 갖고 있는 게 아니고 나만 갖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아, 저 사람 잘 맞추는구나 이런 식으로 간다고 하는데, 그게 이제 반응 효과거든요. 일반적인 어떤 생각의 흐름 자체를 당사자만 그런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 근데 점이 그렇나요? 무당의 점은 많은 부분 직감하고 통찰이잖아요. 그렇죠? 직감하고 통찰이니까 이런 부분들은 서양의 합리적인 사유, 그러니까 논리적 어떤 계단을 밟아서 그것에 대해서 밝히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죠. 우리도 이게 왜 그렇게 되는지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최소한 이거의 존재 가치나 뭐 이런 것들은 인정을 하죠. 뭐 어떤 부분에서 사업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통찰력을 발휘해서 모험적인 시도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그건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뭐 이런 영역인데 이런 영역들은 서양보다는 동양적인 요소가 훨씬 더 강하죠. 물론 서양에도 있습니다. 저 인디안의 전통이나 이런 쪽, 또 시베리아 영역에 있는 이런 사람들, 일종 서양 사람들은 그런 걸 신비주의라고 하죠. 신비주의는 좋은 말 같지만 원래 신비주의를 처음 쓸 때 그 말은 욕입니다. 욕. 굉장히 부정적인 언어입니다. 파악할 수 없는 것. 그러니까 뭔가 이게 뭐 마치 마술과 같은 그런 영역으로 보죠. 헤겔 같은 사람은, 헤겔은 정말 능력이 뛰어났던 사람 같아요. 헤겔이 서양의 어떤 철학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에도 굉장히 큰 공헌을 하지만, 헤겔은 인도학에 있어서 그 당시에 최정상을 달리는 학자였습니다. 동양의 그 어떤 사유 전통이나 이런 데도 관심이 굉장히 많았고요. 근데 동양적으로 이렇게 들여다 보니까 자기의 그 기준으로는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은 거죠. 헤겔이 중국의 사유 전통, 중국 사회를 보통 이야기할 때 어떤 용어를 쓰느냐 하면 가든 오브 매직 뭐 이런 표현을 씁니다. 마술의 정원. 근데 우리는 그게 좋은 말처럼 들리는데 사실 헤겔은 이건 비문명화된 지역이란 표현이거든요. 굉장히 이제 부정적인 어떤 그런 그 기조를 깔고 그 용어들을 사용하는데, 물론 뭐 그것뿐만 아니죠. 오리엔탈리즘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 제국주의 시기에 동양에 대한 어떤 폄하나 이런 것들이 기조가 돼서 발생한 거고, 아직도 그게 영향을 미치고 있기도 하고요. 자, 여기 그 6장을 읽어 내려가는 데서 그 골조가 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입니다. 이 변화. 그러니까 대상 또는 어떤 진술에 있어서 변화를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그래서 뭐 여기 서양의 이더오어, 이게 양자택일이잖아요. 이 모순열에 근거한 사유입니다. 이거 아니면 저건 거죠.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는 거는 불가능한 사유죠. 그렇죠? 모순율, 배중률 이런 게 적용된 사유고요. both and 이쪽은 이제 모순율도 인정하는 거죠. 나중에 결론을 짓는 부분, 이 6장의 결론 부분은 뭐냐면, 뭐, 결국은 이 165페이지에 나오는 세 가지입니다. 동양인들이 모순을 인정하는 그런 어떤 추론 방식을 쓰는 근거는, 이유는 뭐냐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은 이제 동양인들은 변화라고 하는 걸 기본적으로 깔고 있다. 변화의 원리. 그 다음에 모순의 원리. A일 수도 있고 상황이 변하면 그것이 not A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들. 그 변화의 원리나 모순의 원리도
두 개로 독립시켜 놓았지만 사실은 같은 거잖아요. 그죠? 변화의 원리를 확장시키거나 좁히면 모순의 원리가 되는 거죠. 모든 존재는 변화의 흐름 속에 있다. 그러면 이 변화의 흐름이라고 하는 건 A라고 하는 존재가 흐름이 지나가거나 상황이 달라지면 not A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같은 이야기입니다, 사실. 같은 이야기지만 서양적인 사유 구조에 따라서 두 개를 이렇게 분리시켜 놓은 거고요. 그럼 세 번째 뭡니까? 연관성 또는 종합론의 원리 뭐 이렇게 쓰는데 이것도 사실 좀 고려를 해봐야 될 측면인데 이 영역에서 지금 이 저자는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용어가 변증법이라고 하는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은 동양에는 변증법적인 사유가 강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변증법은 헤겔에 의해서 추창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막스에 의해서 가장 잘 알려지게 된 그건데 기본적으로 정반합이라고 해서 이게 이제 어떤 상태에 있으면 이 상태에 대해서 거부하거나 이것과 반대되는 현상들이 이 안에서 생겨납니다. 그래서 요 두 개가 갈등을 겪는 상태에서 어떤 식으로 해결이 되느냐 하면 이거 두 개를 뛰어넘어 버립니다. 서양식의 변증법은 일종의 초월이 아니고 넘어서 버리는 겁니다. 정과 반이라고 하는 두 이렇게 갈등을 겪는 상황들이 여기에 규칙 1이 있고 여기 규칙 2가 있으면 이 3으로 갈 때는 이 규칙도 무시해버리고 이 규칙도 무시해버리고 새로운 규칙이 만들어져서 이 둘을 다 합해버리는 형태로 진행이 되는 거죠. 새로운 규칙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동양에는 저런 사유가 있습니까? 다른 것 같은데요. 네? 좀 약간 다른 것 같아요. 예, 많이 다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변증의 논리가 동양에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동양은 음양이 이렇게 있으면 이것들이 갈등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양 안에 음이 있고 음 안에 양이 있어서 이게 점점 서로 간에 왔다 갔다 하죠. 근데 동양 같은 경우는 이 상태가 계속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양이 됐다, 음으로 갔다가 또 양이 됐다, 음으로 갔다가 이렇게 진행되는 거지 이걸 뛰어넘지 않습니다. 이런 형태 같으면 서양식의 그 변증론 또는 변증법과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 보통 헤겔이나 막스가 이야기하는 거는 존재자가 이렇게 변화해서 움직여가는 모델의 하나로 변증법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이전에 히랍이나 그 당시에 이야기하던 변증론은 일종의 대화론입니다. 그러니까 인식의 방법으로서의 변증론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주장을 했다고 합시다. 이 주장이 틀렸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그것과 반대되는 어떤 명제를 제시해서 이것이 옳다라고 하는 걸 증명해버리면 이 사람의 주장이 거짓이라는 게 드러나잖아요. 그죠? 그런 형태로 어떤 주장에 대한 반대 주장을 제시해서 그 주장의 참 거짓을 판단하는 방법이 고대의 변증론입니다. 조금은 다르죠. 그러니까 원래 변증론이라고 하는 것은 인식의 단계, 그러니까 어떤 진술의 참 거짓을 가리는데 소용되는 또는 필요로 하는 그런 영역이었는데 헤겔이나 막스가 사용하는 변증론은 인식뿐만 아니라 존재까지도 포함시켜버립니다. 그러면 존재 자체가 변화되는 상황에 있다라고 하는 걸 인정을 해야 되겠죠. 이미 그 속에는 존재를 바라보는 서양의 시각과는 다른 시각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을 좀 보면 될까요? 요 세 부분을 그 정리를 해 놓은 부분이 166페이지 마지막 부분부터 조금 읽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변정법적 사고의 이 세 가지 원리는 서로 관계되어 있다. 세 가지 원리라고 하는 것은 여기 이야기하는 변화의 원리, 모순의 원리, 연관성 혹은 종합의 원리, 이 세 가지입니다. 변화는 모순을 발생시키고, 그죠? 모순은 다시 변화를 야기한다. 끊임없는 변화와 모순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은 개개의 사물을 논하면서 다른 부분과의 관계나 그것의 이전 상태를 고려하지 않는 것이 불가능함을 의미한다. 이 원리에 따르면 동양인의 중요한 신조인, 이 뒷부분은 굳이 읽어도 될까? 신조인 중용, 즉 극단적 명제 사이의 끊임없이 중도를 탐색하는 노력이 왜 동양에서 당연하게 귀결되었는지를 알 수 있다. 항상 상황은 변하기 때문에 그 상황 안에서의 균형을 추구를 하는 거니까 중용이라고 하는 게.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좀 보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167페이지 제일 마지막 단락의 문장,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서양 사고의 기본 원리 중 하나인 동일률은 상황이 변해도 달라지지 않는 일관성을 강조한다. 상황이 변해도, 관계가 변해도 그것은 바뀌지 않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변화가 없는 것. 뒷부분을 좀 부연해서 읽겠습니다. 즉 A는 맥락에 관계없이 A인 것이다. 또한 비모순은 한 명제와 그 명제의 부정이 동시에 참일 수 없음을 강조한다. 그렇죠? 비모순의 원리는 존재에 대한 그 규칙이 아닙니다. 명제에 대한 규칙입니다. 명제에 대한 규칙이라는 건 진술에 대한 규칙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비모순의 원리와 동일률의 원리라고 하는 게 따로 떨어지는 겁니다. 오케이? 동일률에 대한 원리는 존재에 대한 규정입니다. 원칙입니다. A라는 존재는 언제나 A라는 존재이다. 그죠? 그 다음에 비모순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진술에 대한 원리입니다. 진술 또는 명제. 내일은 해가 뜬다, 이런 거. 내일은 해가 뜨지 않는다. 두 개가 양쪽 다 참일 수 없죠. 서양의 어떤 논리에 따르면. 동양에서는 이런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 뜰 수도 있죠. 그죠? 해가 없어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뭐 그게 경험상으로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지. 논리적으로는 가능하잖아요. 안 가능합니까? 저는 가능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저 사람 쉽게 이야기하면 저 사람 내일도 몇 시에 출근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죠? 이 6장의 그 논리는 기본적으로 뒷부분은 그것에 대한 보충적인 설명들입니다. 사례를 들어서 이제 종합적인 어떤 사유들의 그걸 보여주고요. 그죠? 어느 쪽, 예. 그냥 이 비모순율, 이렇게 진술이나 명제 이런 것들이 서양적인 거잖아요. 서양적인 게 아니라, 그러니까 서양의 그 사유의 규칙이죠. 그냥 문득 드는 생각이, 죄송합니다. 그냥 그 성경 같은 거를 보면 신을 묘사한 그런 표현들이 굉장히 비모순적인 거를 깨는 듯한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예를 들면 처음이면서 시간을 초월하는 처음이면서 끝이고 어디에나 있으면서 막 되게 그런 식으로 이런 거를 어쨌든 유대 전통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신에 대한 그 신비적인 그런 거를 표현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전통의 서양적 사유는 아닌 건가요? 그게 주류를 이루는 사유와는 다른 사유죠. 여기 내용 중에 앞에 보신 내용 중에 그 유대인들의 속담이나 이런 걸 적어서 예시로 보여준 저번 장인가 저번 장인가 그런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그 내용들 보면 그 속담 안에 그 모순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표현들이 등장하죠. 그래서 이 사람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유대인의 사유의 어떤 그런 털들은 동양적인 요소를 많이 갖고 있다. 그냥 예. 문득 그런 생각이 그 들어가지고 아마 거기 나오는 속담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성경이나 뭐 이런 쪽하고 거의 비슷한 그런 성격의 것들일 가능성이 꽤 큽니다. 성경이 그랬다는 거 의식을 못했네요. 그러니까 성서 구약 특히 구약 같은 경우는 뭐 그런 식으로 묘사를 하거든요. 뭐 보통 그 신에 대해서 근데 그게 좀 약간 이쪽하고는 약간 그 성경에 보면 성경 창세기를 제가 아침에 조금 읽고 왔거든요. 성경 창세기 앞구절들 이런 거 보면 하나님께서 뭔가가 있으라고 말씀하셨다. 뭐 이런 식으로 뭐니까 여기 나오죠. 그죠? 그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게 로고스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논리라고 하는 말, 그게 로직이잖아요. 그죠? 이 로직이 로고스에서 온 말이거든요. 이거 번역하면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만 말이라는 의미도 있고요. 이성이라는 표현도 있고요. 말과 논리라고 하는 요 부분을 좀 이어서 생각해 보면 보통 서양의 고대 철학에서 사람들을 설득시킬 때 그걸 뭐라 그러냐면 레토릭이라고 하는데 사람들을 설득시킬 때 동원하는 세 가지 원칙들이 있는데 하나는 로고스고요. 하나는 에토스라고 하는데 그냥 한글로 쓰겠습니다. 하나는 파토스라고 합니다. 이 에토스는 나중에 에스틱스, 윤리학이라고 하는 형태로 윤리라고 하는 형태로 발전을 하고요. 파토스는 패션, 감정이라고 하는 형태로 발전을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에는 사람을 설득시키려면, 그러니까 내가 연설하는 사람이면 내가 연설가로서 사람을 설득시키려면 저 세 가지 요소를 잘 활용해야 된다. 우리가 보통 이해하기로는 사람 설득시킬 때는 논리적으로 잘 이야기를 하면 다 받아들일 것 같죠. 그게 이제 이 로고스에서, 이 로고스라고 하는 말 속에 논리성을 갖추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을 로고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요 에토스는 개념이 좀, 어쨌든 아리스토텔레스 설명을 이렇습니다. 연설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뛰어난 사람, 굉장히 훌륭한 품성을 갖추고 있으면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그 품성을 믿어서 그 사람 하는 말을 믿어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능력 또는 품성, 태도 뭐 이런 것들을 연설하는 사람이 그런 부분들을 종합해서 이 에토스라는 걸로 이렇게 집어넣는데 거기에서부터 이제 사회적 규범 또는 사람들이 용인하는 사회적 어떤 행동 양식 이런 용어들이 이 에토스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윤리라고 하는 형태로 저 에토스가 발전을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을 잘 설득시키려면 말을 조리 있게 잘해야 되고, 조리라고 하는 건 논리를 갖추고 이야기를 해야 되고, 또 말하는 사람 자신이 개차반 같은 사람이 행동은 사기치고 다니는 사람이 아무리 논리적인 말을 하더라도 그 말이 먹혀들지 않으니까 일단 말하는 사람이 사람이 돼야 된다.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파토스는 이건 사실 그냥 감정입니다. 감정.
누구의 감정이냐면 듣는 사람의 감정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정치적인 이데올로거들이 내가 이야기를 할 때 사람들이 들어줄 만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감정을 자극하는 겁니다. 그 능력까지 갖고 있어야만 훌륭한 연설자고 설득자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보면 우리가 논리라고 이야기를 할 때 말이라고 하는 거하고 바로 연결시키지만, 이 논리라고 하는 것 자체로 사람을 설득시킬 수는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 안에 논리를 갖추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말하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말을 듣는 사람의 감정을 잘 헤아려서 그 감정에 맞게 이야기를 해주면, 근데 이 중에 대부분 이렇게 초점을 맞추려면 이 부분을 제일 중요한 것으로 생각을 하겠죠. 근데 정치가들 같은 경우에 이 부분보다 이 부분을 더 중요시 할 수도 있고요. 뭐 선동이나 뭐 이런 소피스트나 이런 사람들은 이 부분들을 굉장히 강하게 덜추원해서 설득을 시키는. 근데 우리나라 정치인의 에토스가 부족합니다. 그렇죠.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 논리라고 하는 측면에서 뭐 동양인들이 논리적인 어떤 것들이 부족하다, 또는 동양의 전통 내에서 논리학에 대한 뭐 성찰이나 고찰 또는 연구 이런 것들이 서양에 비해서 부족하다라고 할 때 그건 맞는 말일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동양인들이 논리적 사유에 대해서 능력 자체가 떨어진다 이런 말로 진행이 되면 그건 곤란하죠. 여기 지금 왜 점을 좋아할까? 뭐 이 안에 내용 사실 별거 없어요. 읽다 보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어떤 오류들, 그런 것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뭐 점치는 게 그런 오류에 빠져서 점쟁이의 말을 사실인 것처럼 또 대단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형태로 가는데, 혹시 점 보러 가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들 누구 가보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희 집에 한 굉장히 오랫동안 매년 연말에 네. 이렇게 책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전부 다 예, 사주? 아버지, 엄마, 우리 형제들 이렇게 봐주시는 분이 한 10몇 년 쭉 해오신 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지읒성이 들어가는 사람을 조심하라 그래서 저는 그걸 안 믿었어요. 원래 왠지 막 그건 미신이다라는 생각이 있고 막 교회 다니면서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근데 결과적으로는 지읒성을 가진 사람한테 제가 아주 그렇구나. 짓을 당해가지고 그래서 이게 뭐지 도대체? 그 다음부터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막 계속 불신하다가 어느 순간에 뭔가가 이렇게 탁 맞으면 또 너무 빠지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미아리도 좀 가보고요. 한계가 없으니까 항상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점을 치는 사람들 100%가 다 통찰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 내림신이 되는 경우에, 오는 경우에 정말로 멀쩡했던 그 일반적인 사람이 갑자기 확 바뀌어가지고 정말로 직관에 의한 건지 모르지만 그 사람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는 게 저희 친척 중에 한 분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지? 그래서 남편분이 그걸 너무 싫어해가지고 못하게 하면 거의 죽을 정도로 아픈 거예요. 그리고 뭘 하면은, 근데 얘기들이 지어내서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저도 뭐 최근에도 그렇지만 그런 이야기를 좀 들었거든요. 찾아갔는데 나도 전혀 모르는 내 남편 이야기를 하더라고. 가서 물어보니까 맞더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듣는데, 그건 우리가 서양의 어떤 논리를 가지고 이렇게 그걸 하는 쪽으로 접근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뭐.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그럼 신문에 나와 있는 띠 해석 이런 것도 안 보세요? 왜
휴대폰에 그 맞아, 뭐죠? 휴대폰에 카톡이나 이런 데 그거. 가끔 설날 때는 나오는 거 한번 본 적은 있어요. 한 번도 안 해보셨나요? 아니 저는 저희 아버지가 응. 그 사주하고 관상이랑 이런 거 되게 잘 보세요. 그리고 뭐 풍수 뭐 묘를 잡는 것도 풍수지리? 하세요. 오. 직관이세요? 직관이세요. 그래서 뭐 그러니까 그쪽으로 좀 공부를 하셔가지고 어렸을 때 그거 많이 했는데 그 아버지 주장은 이거는 신점이랑 다르다. 이건 내가 공부를 한 거다라고 주장을 하시는데 네네네. 약간 뭐 약간 책을 좀 보고 하시는 예, 좀 분들은 다르긴 확률이라고 한 말씀하세요. 것 같긴 해요. 전 근데 잘 모르죠. 근데 어쨌든 뭐 비슷하게 맞추시는 부분들이 좀 있으니까. 우리가 명리학이라고 부르는 명리학. 그 학문은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귀납의 학문입니다. 근데 귀납의 학문이라고 하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모든 경우들을 다 가져와서 체계화시킬 수 없잖아요. 한 영역을 언제나 벗어나게 되는데 그 벗어나는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게 통찰력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들의 관계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일반적인 어떤 형태로 결론을 도출해 내면서도 거기에 통찰력이 들어가게 되면 그게 이제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잘 보는 사람이 되는 거죠. 뭐 무당이나 이런 분들은 신이라는 이야기를 보통 이렇게 신이라는 글자는 뭐 물론 귀신하고 관련이 있고 뭐 하늘에 있는 어떤 존재, 뭐 인간을 뛰어넘는 이런 존재와 관련이 있지만 이거 뜻은 사실 신은 관통이거든요. 그 물리적으로 이런 것들이 막을 없이 뚫고 들어가는 힘입니다. 그러니까 물리적 공간을 관통할 수 있고 시간의 공간을 관통할 수 있다. 물리적, 시간적 제약들을 관통할 수 있는 존재가 신이거든요. 그 힘도 신이고 그러면 미래를 본다. 이거 뭐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시간의 제약이 없는 거니까 시간, 장소도 없고 동양인들은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은 뭐 주역 같은 데 보면 제가 가끔씩 이야기하지만 신, 무방, 역, 무책, 무방, 장소. 신은 장소가 없다라고 이렇게 주역에 보통 되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신은 어느 장소에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장소가 없다는 게 아니고 무자가 그런 식으로 쓰이는 거거든. 신은 어디에나 있다. 그러니까 공간적인 제약을 뛰어넘는다는, 어디에나는 공간도 되지만 시간도 되잖아요. 시간적 제약, 공간적 제약을 무시해버릴 수 있는 능력이 신이니까. 신들렸다, 신난다, 뭐 이런 표현, 우리말의 표현들이 다 그런 형태의 그거에서 내려온 겁니다. 뭐, 신이 내리면 그 신이 관통하는 능력을 가진 거니까. 근데 누가 진짜 신이 내렸는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어서 그게 문제가 되는 거지만, 한두 번 그렇게 혹 넘어가다 보면 뭐, 온갖 모든 것들이 다 거기에 의지하려고. 부천에서 있는 그 조난 스님이라는 일본 여자 출신 스님 신내림을 받아가지고 그 8천억 재산을 얻었다는. 네. 8천억이요? 어마어마하게 잘 보냈다. 우와. 그래서 거기에 농락 당한 남자가 저한테 돈 재산 분할하려고 찾아와서 소송을 제가 거절했습니다. 충분히 돈을 받았기 때문에. 아, 그 사람이요? 그 저기한테. 같이 신내림 살면서 하셨는데. 충분히 그 일반 사람보다 뭐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받았어요. 전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제가 많이 봐줬죠. 전 보신 적 있으세요? 전요? 친척 중에 누가 아시는 분이 그냥 관상. 그거 아니면은 뭐 친척 중에 항상 뭐 사주를 나 별로 안 먹고 싶은데 나도 그렇게 기독교냐. 근데 날 안 믿는 거야. 좋은 말만 믿고 싶어서. 우리 저
뭐 정치인들이 뭐니 논쟁할 때 지나치게 형식 논리적입니다 이런 비판들을 하잖아요. 그런 말 많이 들어봤죠. 나는 어릴 때 왜 형식 논리적이라는 왜 비판 여기 되나? 될 수 있을까? 논리에 맞으면 좋은 거 아니야? 근데 우리는 형식 논리다, 형식 논리의 적이다라는 비판을 워낙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럼요. 우리한테는 형식 논리는 굉장히 딱딱하기도 하고 접근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황이 다르면 다르게 이야기할 수 있고 달라질 수 있는 게 우리 속에 이미 어느 정도 이렇게 녹아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이번에 그 형식 논리적이라는 게 왜 비판이 될 수 있는 거니까 납득이 되었어요. 예. 핵심은 그겁니다. 이 사람들은 존재도 그렇고 진술도 그렇고 변화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제일 핵심은 존재가 변화하지 않는 A라고 하는 존재는 아무리 상황이 바뀌어도 A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나머지의 뒷 이야기들은 전부 다 거기에서부터 확장된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그것도 형식 논리적이 또 에도 부합하지 않는 말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요? 아, 형식 논리는 똥이라는 전제하에서 A는 뭐 B다, B는 C다, 그러므로 A는 C다 라는 식의 가 되는데 우리가 변화라고 하는 것은 뭐 상황이 달라져서 네. A는 B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전제가 달라졌는데 어떻게 보면 그 변화라고 하는 게 수용되고 모순이라고 하는 게 수용되는 사유 형태가 가진 단점이죠. 제약이 없잖아. 제약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뭐 전제를 강조를 한다든지 이런 형태, 전제와 그 다음에 그 전제로부터 내려지는 결론과 관계를 사실은 더 유심히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형식 논리적이다라고 비판하는 게 아니고 전제가 달라졌지 않느냐, 상황이 달라졌지 않느냐.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런 거죠. 비판하는 게 더 맞는 말이 아닌가 싶어요. 근데 상황을 보지 않는 것 자체가 형식 논리니까 똑같은 표현 아닌가요? 아닌 것 같은데. 형식 논리가 갖고 있는 장점도 있다. 그걸 인정을 하고 싶은 거죠. 예. 그건 뭐 형식 논리 자체가 문제가 있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문제가 다 있다고 할 수는 없으니까 오히려 그게 뭐 적절한 어떤 것으로 적용될 수 있는 영역들이 있으니까 안 변하는 거 있잖아요. 안 변한다고 생각되어지는 것들, 그죠? 계산이나 뭐 이런 것들은 수는 변하지 않잖아요. 우리 서양의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 자체가 수학이니까. 그렇다면 그 세계 내에서의 형식 논리는 굉장히 그 작동도 잘하고 오류 가능성도 없고,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상황이 변해서 내용이 들어가면 사과 하나 뚝 자르면 두 개 돼서 시 심으면 이렇게 몇 개가 열릴 수는 있지만 그 내용이 들어가면 달라질 수 있지만 하나라는 숫자, 추상화된 어떤 이런 것들, 이런 건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에 적용시키는 건 형식 논리가 훨씬 차라리 뭐 형식 논리로 가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81페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양인들이 수학을 잘하는 비결. 글쎄요, 이거 뭐 이런 점이 왜 필요할까 싶긴 한데, 여기 이제 자기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 두 번째 단락의 첫째 하는 부분. 동양인들이 형식 논리 자체에 약한 것은 아니다. 우리가 연구를 통해 주장하는 바는 형식 논리와 개인적인 경험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경험이라고 하면 내용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형식 논리와 형식이 들어간 논리가 충돌하는 상황에서 동양인들이 형식 논리를 덜 사용한다. 뭐 동양인들이 형식 논리 자체를 완전히 무시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죠? 그리고 뭐 왜 수학을 더 잘하느냐? 공부
훨씬 더 많이 하니까. 수학 공부 훨씬 더 많이 하니까. 기본적으로 수학에 관한 어떤 능력들은 동일하게 갖고 있으니까. 마지막 결론 부분 한번 볼까요? 183페이지. 동양과 서양은 우주의 본질에 대한 근본적 가정이 다르고, 이게 무슨 말인지 이제 아시겠죠? A는 언제나 A다. 그 이야기를 이렇게 바꾸어서 표현한 거고요. 어디에 주의의 초점을 두는지도 다르다. 그 관계 속에서 또는 그 개체에게 맞추어지는 것, 이런 것도 다르고, 변화의 요인들 사이의 관계를 지각하는 능력과 복잡한 환경에 놓여 있는 사물을 구분하는 능력에서도 다르다.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 물고기 살펴볼 때 물고기 자체에 초점을 두고 그것을 관찰하는 것과 그 물고기를 둘러싼 환경 전체 속에서 그걸 관찰하는 것, 이런 것에서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행동의 원인을 설명하는 방식에서 다르다. 그 귀인, 그죠? 그 사람이 어떤 행위를 했을 때 그 원인을 그 사람 자체에서 찾느냐, 아니면 그 사람을 둘러싼 환경이나 그 사람의 상황과 관련되어서 그것을 찾느냐, 이런 게 달라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상을 범주로 파악하는지 아니면 관계로 파악하는지의 여부도 다르다. 범주라고 하는 거는 변하지 않는 어떤 것의 특징을 중심으로 해서 분류한 것, 그게 범주로 파악하는 겁니다. 관계로 파악하는 거는 서로 간의 어떤 역학관계에 따라서 그것을 규정하는 것이니까 이쪽은 또 동양이고요. 마지막으로 형식 논리의 규칙을 포함한 규칙을 사용하는 정도에서 다르다. 그죠? 형식 논리 인정합니다. 그리고 비형식 논리도 인정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 그 논리들을 사용할 때에는 서양은 형식 논리적인 어떤 측면에서 논리를 사용하는 경우가 비교적 많고, 동양은 상황에 따라서, 그러니까 비형식 논리적인 형태, 그 내용까지 포함된 형태로 논리적인 사유를 하는 경우가 더 많다. 그 정도로 이렇게 지금 이 문장 하나에 4장, 5장, 6장, 그 전체가 다 이렇게 압축적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7, 8장은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안에 내용 읽는 것도 읽으면 그렇게 이거 일종의 어떤 거냐 하면, 7장 같은 경우에 동양과 서양의 사유가 이렇게 차이 나게 된 제일 아래 단계에서의 원인이 뭐냐, 그 부분, 그 부분에서부터 이제 의식까지 이렇게 달라지게 되는 그 청차를 쭉 이렇게 서술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의 기본적인 시각은 생태적 환경이 달라서 그렇다라고 하는 쪽입니다. 서양은 기본적으로 바닷가에 위치하고 있고, 그 다음에 목축과 과수 같은 것들을 재배하고 하는 형태로 농업이 진행되어서 인력이 집약되는 그런 환경이 아니었다. 그리고 장사를 통해서 성장을 한 문화이기 때문에 자기들과는 다른 어떤 사유를 갖고 있는 집단과의 교류가 굉장히 잦았고, 그 속에서 자신들의 이야기들을 주장하는 것, 그러니까 이해를 하면서도 자신들의 주장을 상대방에게 제시하는 데 있어서 일종의 이제 합리적인 어떤 생각들, 이런 것들, 기본적인 어떤 굵직한 선들을 형성했다. 목축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보면 성경의 구절들 이런 거와 연결시키면 될지 모르겠지만, 형제가 크면 이렇게 양들해서 뚝 해서 독립을 하잖아요. 그렇죠? 동양 같은 경우에는 독립을 해도 그 주변에 이제 가족을 이루고 이렇게 사는 형태로 집단적인 어떤 그런 생태 환경이었고, 그 다음에
농사 짓는 것도 벼농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노동지향적이고 물을 중심으로 해서 관계의 그 관계 수로를 만들고 그 수로를 중심으로 해서 인력 집약되는 그런 형태로 그 사회가 구축이 됐었고, 그 다음 뭐 이동하거나 이런 것들이 동양은 굉장히 그 적었다. 정주가 비교적 빨리 일어났다. 근데 목축이나 이런 것 하는 사람들은 이동하는 형태가 오랫동안 이렇게 유지가 된 것도 있고요. 그런 쪽에서 개별화라고 하는 것들이 서양이 동양보다는 훨씬 빨리 만들어지고, 그 개별화라고 하는 것들이 사회 구성원들 자체가 생존하는 어떤 방식으로 점점 자리를 잡아간 거고, 그 개별화가 진행이 되면 그 개별화된 인물들의 자유도 이런 것들이 동양보다는 서양이 훨씬 더 자율성, 자유도 이런 것들이 강했기 때문에 이제 서양과 동양의 어떤 그 생각의 차이들이 발생했다 정도가 이 7장의 내용입니다. 여기 뭐 189, 이제 예, 궁금한 게 예, 유목민들, 예. 영국 중앙아시아에 있는 유목민들의 성향은 사고방식은 어떨까? 모르죠. 그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유목민들은 체계적인 문화가 만들어지지 않는 형태로 이렇게 진행이 됐기 때문에 지금처럼 거대 문화의 한 축을 이루는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정도까지 성장이 안 된 걸로 보여집니다. 근데 훨씬 더 개별적이지 않았을까요? 그런 문화들이 남아있는 게 뭐 집시나 뭐 이런 사람들은 아직도 그 유목민족의 어떤 습성 같은 걸 갖고 있잖아요. 어디에 정주하지 않고 일단 집단을 이루지만 옮겨 다니는 게 항상 자유롭고, 그 다음에 제도나 문화들이 그들을 규제하지 않는 형태로의 삶을 유지하잖아요. 그렇죠? 어떤 지역의 법률적인 어떤 것들, 이런 것들이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꽉 조여주는 형태로, 또는 그 사람들의 어떤 그 삶을 이렇게 얼게 지어주는 형태로 작동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계속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 제 생각에는, 좀 비교한 게, 그러니까 유럽 쪽은 여기서 사냥과 목축 이런데 그 중심이 되는 사회 구조를 갖고 있었는데,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유목민처럼 도토리 생활한 건 아닌가요? 일정한 지역을 차지하면서 그 지역을 이렇게, 예. 그런 면에서 단지 이 산업에, 그러니까 종사한 직업에, 예. 산업의 경제적 그 구조에 그렇게 큰, 그게 좀 본질적인 영향일까? 이런 의문이 들더라고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수 있겠죠. 뭐 종교적인 영향도 있을 거고, 그죠? 신교의 좀 어떤 면에서는 약간 그 바닷가리스라는 거. 예, 그 부분, 예. 그리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강하죠. 상업이 발달했던 그 부분이 더 중요한 특성이 아닐까. 그 부분이, 예. 많은 요소로 작동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강력한 요소로. 뭐 198, 199에 나왔듯이 뭐 장의정적이냐, 장독립적이냐 했을 때, 그 중앙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과연 장독립적일까? 글쎄요. 그 장을 어떻게 보냐. 그렇게 뭐 그 문화가 우리랑 아주 구별될 만큼 독립적인 느낌이 별로 안 들거든요. 그 중앙아시아 같은 경우에도 서양의 이런 쪽하고는 다르게 바깥이 없잖아요. 중앙아시아 유목민들이라고 하는 게 그 정주민족하고의 그 싸움은 있었지만은 그걸 벗어난 바깥이 없잖아요. 서양은 그게 아니죠. 배를 타거나 뭐 다른 어떤 교류를 하고 상업적인 어떤 활동을 하는 속에서 자기들이 갖고 있는 어떤 문화의 틀과는 다른 형태의 그런 것들이 존재를 했으니까 그런 차이도 아마. 여기서 제가 좀 많은
깨달음을 얻었던 게 194에 한 1908쪽인데요. 고대 중국의 변제법적 사고와 고대 그리스의 논리학은 사회적 갈등의 해결을 위해 개발된 인지적 도구이다. 이게 굉장히 좀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이 부분,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의 논리학은 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게 훨씬 더 강하죠. 그런 측면이. 그죠? 근데 변정법적 사고가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만, 이 논리학이나 이런 것들이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는 방법에 비하면 좀 약하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제가 이제 여기에 주목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이제 아무래도 지방에서 올라갔고 그래서 그 여러 쉽게 서울 아이들과 어울리지 못한 상태에서 책을 많이 보면서 서양 쪽의 책을 많이 보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좀 더 말에 주목하고 좀 더 논리에 그런 식일 때 뭐 동료들과 서로 이야기하고 대화하면서 논리적으로 하려고 애를 썼어요. 근데 그게 결코 어떤 인정을 받는다든지 뭔가 설득이 되고 갈등이 사라지는 그런 효과는 별로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럴 수 있겠죠. 자기만 이렇게 강해지는 그런 형태로 나아갈 수 있을 텐데, 여기 지금 그 읽었던 부분에서 중국의 변정법적 사고가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인지적 도구다. 이 표현을 어떻게 이해하면 되느냐 하면요. 제가 보기에는 이 사람이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중국인들은 갈등이 생겼을 때 다툼으로서 한쪽을 눌러버리고 자기 주장을 이렇게 옳다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화해와, 그죠? 조화. 그러니까 갈등이 생겼을 때 이 사람들은 조화롭게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런 측면들이 이 사람이 보기에는 중국적 변정의 어떤 논리들, 이런 것들이 그 조화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라고 하는 형태로 보면 뭐 어느 정도는 이 사람 표현도 받아들일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나라에서 싸움을 준비할 때 다들 그러죠. 너 말도 합의 먼저 하십시오. 너 말도 나하고 저 오라 그런 식으로 많이 화해를 중재를 하죠. 그 합의라고 하는 황희정승 같은 뭐 서양 법은 모르겠습니다. 합의라고 하는 게 원래는 참 그러니까 자기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그것에 대한 배상을 해야 합의가 되는 거죠. 우리도 뭐 그런 측면이 있긴 합니다만, 우리는 그것도 있지만 말 잘해서 합의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상대에 대한 입장들, 그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잘 설명을 하면 합의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중재재판 아니죠. 중재해주는 조정위원회 이런 데 가면 보통 우리나라의 조정위원들 연세가 좀 드신 분들 네. 그 한쪽이 옳고 그런 걸 별로 안 따져요. 그런가요? 당신 말도 맞고 당신 말도 다 합당한 어느 정도 근거가 다 있으니까 이쯤에서 서로 뒷단선에서 양보합시다. 중재를 할 때. 그래서 콜리가 명백하게 내가 10만 원 받을 게 있다 하더라도 10만 원 아이 그거 좀 9만 원 받고 당신은 그거 당신이 좀 줘야 될 돈 있는 거 인정하고 약간 양보가 그런 거죠. 잘못했어요. 이렇게 유도를 해요. 맞는 거예요. 의외로 또 잘 먹혀요 또. 언론도 그런 위원회가 있습니다. 언론 중재 뭐 기사를 잘못 쓰면 그런데 끌려가서 또. 근데 그 중재할 때 그냥 일종의 산술적으로 반으로 나눈다, 합쳐서 중간으로 나누는 평균치를 그냥 근거하는 그런 식이라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근데 지금 뭐 논리학이 그런 이런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는 뭐 중국적 변주법이 이게 이런 도구라고 하는데 좀 약간 뭐 다른 얘기겠지만 현대 중국은 정말 왜 그렇게 그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는 그 어떤 도구가 무너진 듯한 시스템이 이렇게 굉장히 대국이고 문화적으로도 동양을 하면은 그냥 대표 선수 뭐 인정하기
하는 분도 있고 안 하는 분도 있지만 대표 선수였는데 뭐 정말 찬란한 문화를 꼽혔고 그랬었는데 지금의 중국은 약간 뭐랄까 시스템적으로 너무 이렇게 뭐 그렇죠. 망가지고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중국에서 사회적 갈등 해결할 때 보십시오. 한쪽을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거는 뭔가 이렇게 뭔가 좀 약간 퇴행적으로 가는 듯한 이런 논리들 어떻습니까? 우리는 대국이다.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우리는 대국이다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에서는 그 패권주의적인 사고지만은 그 사유가 계속되어 온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큰 나라하고 작은 나라하고 이렇게 할 때는 대등한 그게 아닌 거죠. 자기들은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우리가 보기에는 패권주의죠. 그렇죠? 그런 이야기 들을 때마다 사실은 좀 섬찟섬찟하긴 한데 중국을 조금 자세히 좀 들여다보고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 옛날에도 그랬거든요. 옛날의 사고방식 자체가. 근데 그거를 이제 서양적인 사고와 개체는 독립된 그걸로서 같은 자격을 지닌다라고 하는 그 사유를 이렇게 적용시키지 못하는 거죠. 거기도 양날의 두 개를 들고 또 그러는 것 같은 느낌도 좀 들고요. 이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 내용들, 8장은 그런, 더 이상, 7장은 더 제가 읽거나, 이렇게 예시들 이런 것들이니까, 그죠? 그 정도만 설명하고 가도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장도 특별하게. 네. 그 8장 같은 경우에 어느 쪽이 옳은가의 사유인데, 결론이, 동양과 서양, 이대로 계속 갈 것인가.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 동양, 서양이라고 하는 사유의 차이를 계속 안고 가면서 헤게모니 싸움 또는 충돌을 계속 유지할 것인가. 저는 한동안은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문화권 내에서의 생겨났던 생각들을 가지고 서로 간에 충돌하는 형황. 특히 아랍이나 이런 세계들이 갖고 있는 이게 종교와 결합된 어떤 형태의 사유구조는 변화되기가 굉장히 쉽지 않거든요. 지금 굉장히 충돌이 굉장히 과격하게 일어나는 거고요. 이거는 누가 어느 쪽을 받아들이는 순간 한쪽은 완전히 눌려버리는 그런 구도이기 때문에 서로 이 사람이 생각하는 양쪽의 좋은 점들이 서로 이렇게 장점을 취해서 훨씬 발전적인 형태로 진행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거 소망인 것 같아요. 바람이고요. 물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동양적인 요소, 서양적인 요소가 어느 정도 지금 굉장히 많이 섞여서, 그죠? 비교적 조화로운 형태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서양적 개념들, 자존감 이런 용어들도 우리 안에 어느 정도 정착을 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고 자아 개념 이런 것들도 이제는 낯설게 보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것에 대한 생각들. 그렇다고 우리가 관계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사유가 후퇴한 것도 아니고요. 그런 부분도 잘 작동을 하고 있어서 물론 이 사람이 이제 연구하는 데 동원했던 나라가 우리나라, 중국, 일본 요새 세 나라들이었으니까 중국도 지금 정치권에서야 그런 어떤 패권주의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미국에 와서 공부하고 있는 중국인들 같은 경우에 서양적 사유를 굉장히 많이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사람이 생각하는 낙관주의적인 어떤 태도들 이런 것들은 큰 선에서는 어느 정도 동의가 가능합니다만 다른 어떤 문화권, 아랍이나 아프리카 이런 지역들이 갖고 있는 그런 문화권의 힘이라고 하는 게 조화되고 섞이고 하는 거는 굉장한 어떤 굴곡을 겪은 이후에야 그게 가능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특히 종교가 포함되어 있어서.
종교적 신념, 종교적 윤리, 종교적 판단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서로 이렇게 등을 돌려서 절대로 마주보지 않는 그런 형태로 좀 달려가는 형태로 진행이 되니까 조심스럽고 우려스러운. 앞부분, 여기 지금 8장의 앞부분 같은 경우에는 뭐 동서양의 그 생각들이 반영된 어떤 형태들, 차이를 나타내는 형태들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의학에서의 동서양의 차이, 그죠? 동양의학, 서양의학. 지금 뭐 우리 아플 때 한의원도 가고 양의원도 가고 그러니까, 그죠? 갖고 있는 단점들 또는 갖고 있는 장점들, 이런 것들. 서양의학도 한계가 있지만 동양의학도 한계가 있잖아요. 기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기납은 언제나 이 귀납에 모여진 자료들의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모든 경우의 자료들을 다 취합해서 결론이 내려진 게 아니기 때문에 언제나 예외가 존재하고요. 서양 쪽은 뭐 자르고 붙이고 뭐 이렇게 하니까 또 그 나름대로의 그 단점들이 있죠. 법률 차이, 그 다음 뭐 논쟁하는 데 있어서 이런 기본적인 차이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과학을 바라보는, 뭐 여기 뭐 직접적으로 그런 이야기는 안 하고, 노벨상 뭐 수상자 몇 명이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직접적으로 과학에서의 동서양 차이의 어떤 그건 이렇게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 그게 없고요. 수사학, 뭐 여기서도 뭐 논쟁하는데 이기고 저고 자기 의견을 명확하게 하는 방법들은 서양적인 방법이 훨씬 더 강하죠. 결론에서. 그래서 과학적인 사유라고 하는 것은 폭 좁은 범위 내에서는 굉장히 큰 힘을 갖고 있습니다. 한정된 주제, 좁은 주제에 대해서 논쟁적인 어떤 사유의 형태를 진행하는 것은 추동력이 굉장히 크죠. 우리도 뭐 대부분 사회과학을 연구하고 뭐 이런 자연과학을 연구하고 하는 측면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활용하고 있잖아요. 그게 뭐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요. 여기 뭐 여기 지금 보는 뭐 앞에 과학 이야기할 때 노벨상 수상자가 몇 명이고 뭐 이런 이야기들은 그 문화의 힘의 차이지, 자본의 힘의 차이지, 그게 뭐 그 사람들이 능력의 차이, 그건 아니거든요. 아마 뭐 자본의 힘이 동양 쪽에서 점점 커지기 시작하면 이런 부분들은 금방 이렇게 그 제자리를 찾아갈 겁니다. 그 뭐 유태인들이 노벨상 받은 사람이 많다 그러는데 다 미국 사람들이잖아요. 대부분 보면. 미국의 그 막대한 자본과 막대한 그 인프라를 활용한 형태에서 나오는 그런 것들이죠.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논문 쓸 때는 우리 208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런 형태, 그죠? 이런 것들에 우리도 이제 뭐 많이 익숙해져 있죠. 예. 뭐, 이 책이 쓰여지던 시기만 해도 이런 부분이 좀 약했을 수 있습니다. 동양 사람들이 서양에 유학 가면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약한 그걸 드러내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 뭐 중고등학생들이 쓰는 글만 봐도요, 이런 부분을 굉장히 잘 구성을 해냅니다. 그리고 논쟁이나 뭐 이런 능력들도 굉장히 커져가고 있고요. 그 다음 뭐 국제관계, 그 다음 인권. 예? 계약에 대한 동서양 견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중요합니까? 계약 바꾼다, 안 바꾼다. 실제로 예. 굉장히 문제되는 것들이 많은 게요. 현재 우리나라 사회에서 가장 크게 문제되는 게 보통은 건설공사학계예요. 예. 상황이 바뀌면. 금액을 정해가지고 그 도급 계약을 줬어요. 예. 근데 자재값이 올랐다 해서 계약 금액을 또 설계를 변경에 따라서 계약 금액을 올려서 돈 달라고 요구합니다. 예. 그게 받아들여집니다. 예. 받아들여져요. 현장이에요, 그래서. 그 서양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서양은 단순히 공사를 못 합니다. 이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공사를 합니까? 그 사람들? 공사를 안 하면 그건 책임을 져요. 책임을 져야 됩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저 건설사들이 해외 계약할 때 이 계약 금액, 공사 대금 증액 변경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뭐 가격이 올랐다 이랬을 때 굉장히 큰 곤란이 있어요.
근데 계약의 문제는 조항의 문제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계약서를 쓸 때 그 조항을 왜 안 쓰는 겁니까? 넣어도 안 됩니까? 사정 변경을 인정을 많이 해주고 아, 그런가요? 또 당사자 간의 사적 계약으로서 뭐 어떤 위약부를 얼마나 하기로 했다. 근데 법원에서 그거 무효야. 아, 그렇습니다. 무효하면서 확 쳐버립니다. 그거는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아니면 자의적인 그겁니까? 법원에서 이렇게 해서 변호사 제일 많이 깎이는 것 중에 하나가 저 변호사 보수 계약이에요.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그걸 저 법원 판사들이 나중에 자기들이 그 변호사 보수가 과다하다고 분명히 그 문서에 계약서에 쓰인데도 불구하고 과다하다고 깎아요. 그리고 나와서 자기가 직접 해보니까 이게 뭐 자기가 왜 그렇게 판결 선고했을까 후회된다고 하면서도 판사들은 자기들이 있을 때는 그렇게 안 해요. 왜냐하면 현직에 있을 때는 배알이 꿀리겠죠. 그렇죠. 자기들이 받는 급여 그죠? 보니까 그렇죠. 얼마나 비용이 들어가고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 하는데 뭐 몇 억씩 받아 말이 돼? 그래서 이거 과다하다 그러면 그냥 깎아버립니다. 근데 그런 게 곳곳에 있어요.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권력이라고 할 때, 권력을 발휘할 때 권력자들에게 가장 좋은 거는 자의성의 폭이 넓은 겁니다. 그러니까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힘을 이렇게 휘두르기 위해서는 만약에 이 자의성의 그 부분이 이렇게 좁혀져 있다면 권력이라고 하는 것도 별거 아닌 거죠. 그 안에서밖에 활용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항상 가려고 하는 방향은 그들의 자의성을 넓히는 형태로 뭔가를 바꾸어 갑니다. 재량권을 좀 넓은 것으로 그렇죠. 모호하게 표현해주고 예. 법에서는 모호하게 표현하고 서양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 부분을 최소한으로 줄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계약 문구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계약 문구에 집어넣는 것들이 결국은 그 계약 안에서의 가벌 관계에서 자의성을 없애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여긴 지금 문구가 들어가 있어도 지워버린다 그러니까 그 최고 권력, 법과 관련해서 최고의 힘을 발휘하는 사람들이 지워버리면 그 헌법소원 같은 거 하면 안 됩니까? 예. 안 됩니까? 판례는 예. 판결은 헌법소원을 대상이에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 판결을 하시는 분들의 이해관계가 있는 있을 수도 대상 네, 포함시킬 수 없다는 그 예. 뭔가 감정적인 부분도 들어가 있을 거고, 여러 그죠? 가지 예. 자기들 상식이 안 맞아서 그럴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그 계약서 문헌대로 인정해주는 게 조금씩 강화되고는 있긴 하지만 그래도 법원에서 자의적으로 그 해석을 자기들이 알아서 합니다. 서양 회사들하고 관련된 소송에서 그거 가능합니까? 서양 회사 특례법이 적용되니까 아니, 가능합니까? 걔들이 그걸 받아들입니까? 그 상대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어느 법이 적용되는 계약이냐에 따라. 어쨌든 뭐 이쪽 법이 적용되는 거면 걔들도 받아들여야 된다. 그렇죠. 그 법을 좀 애매하네. 그쪽. 그런 게 있군요. 그 국제관계에서의 동서 차이, 이것도, 그죠? 서로가, 이게 뭐 예시가 뭐 전투기 두 대 붙었는데 뭐 이런 예시인데 어느 정도는 뭐 인권도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충돌이 많은 거예요. 중국도 그렇고 아랍도 그렇고, 그죠? 문화권 안에 들어있는 어떤 부분에서는 그 종교적인 색채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어떤 부분에는 그 국가 또는 사회의 고유의 어떤 사고 체계. 사실 뭐 중국이나 우리나라 고대 같으면 여성의 인권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그 취약하죠. 그렇죠? 굉장히 취약합니다.
뭐 제일 마지막 종교에서의 동성애 차이 이 부분은 참 어떻게 뭐 내세까지 걸려있고 이러면 이게 뭐 논리적인 어떤 그걸로 해결되거나 또는 어떤 뭐 그게 되거나 하는 그게 좀 없는데 요즘 최근에 뭐 서양 사람들도 불교에 가까이 하는 선이나 뭐 이런 걸 가까이 하는 사람들도 꽤 있고 해서 조금 이제 이해하는 폭은 이전보다는 훨씬 넓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근데 근본적인 차이는 여전히 존재를 하죠. 확실히 이게 광대하다 이거는 우리 동양 상국만 해당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힌두교나 불교나 죽고 뭐 관계다. 바로 이 밑에 한국에서 어떤 사람이 기독교이면서 동시에 불교도이고 또한 유교도인 것이 가능하다. 이건 제가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어디 교회 안 가는 사람, 절에 안 가는 사람, 아무데도 안 가는 사람은 많은 한 10명 중에 9명은 이런 태도를 취하는 사람이고요. 그죠? 아예 그 부분을 부정하는 사람은 열에 한둘밖에 없을걸요. 불교를 뭐 종교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불교가 과연 그 종교적인 종교의 그 속성인지 아니면 그냥 인식론인지 그게 저 약간 좀 궁금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불교적인 사고를 할 수도 있고 불교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설명하는 거에 대해 동의할 수는 있지만 과연 그게 종교 그러니까 나는 예를 들면 나는 크리스찬입니다라고 말하는 거의 그 명제랑 나는 불교도라는 게 같은 다르죠. 좀 다르죠. 종교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틀리죠. 뭐 극단적으로 예를 들면 서양의 종교의 시각에서 보면 유교는 종교라고 보기 힘들잖아요. 불교는 일단 내세가 있고 복을 구하는 이런 그 성향들이 있어서 그리고 이제 신성화시킨 그 석가모니라고 하는 여러 화신들로 여러 존재합니다만 그런 형태로 신성한 어떤 그 반열에 있는 존재들, 인간과는 다른 존재, 보통 인간과는 아예 다른 정찰을 달리하는 그런 존재가 있어서 뭐 종교라는 그 굴레 안에 집어넣으면 종교이긴 한데 그렇다고 기독교적 종교하고는 또 차이가 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종교라는 틀도 뭐 사실 그런 종교학과 같은 데는 그런 논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무속 같은 경우 이런 걸 종교로 봐야 하는 건지 거기도 이제 보면 종교로 볼 수 있는 어떤 잣대들 몇 가지를 이렇게 규정을 하거든요. 그 이제 서양적인 사유에서 종교는 이런 걸 갖고 있으면 종교라고 한다라고 할 때 무속 같은 경우도 한 3분의 2 정도는 그런 부분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그걸 뭐 종교로 집어넣든 안 집어넣든 다른 것도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잣대를 놓고 보면 종교적인 측면을 갖고 있는 측면이 상당히 있고요. 그 다음에 누가 더 옳은가 이런 거 뭐 사실 이런 표현들보다는 어떤 사유는 어떤 장점을 갖고 있고 어떤 단점을 갖고 있는가 뭐 이 정도로 그 서술을 해주면 훨씬 더 그죠? 앞에서 계속 그런 식으로 이야기되어 왔었고 그런 부분을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뭐 형식주의, 양자택일, 기본적인 기인 오류 이건 이제 서양의 어떤 사유 구조나 생각의 틀들이 갖고 있는 취약점입니다. 서양인들은 그 기본적인 기인 오류에 있어서 그 논리적인 어떤 그 맹점을 보이는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왜? 자기를 둘러싼 상황들을 그 사고 안에 포함시키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모순을 보는 측면. 이 서양은 모순이라고 하는 건 절대 양립할 수 없는 그걸로 보죠. 논쟁,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복잡성, 이건 뭐 제가 읽어봐도 크게 우주 자체가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복잡성이 이것도 느껴지는 게 많은 게 그 과학 연구를 시작하는데 단순성이 굉장히 사람 마음 편하게 주는 것 같아요.
단순성이면 연구하기도 좋고요. 결과를 내기도 비교적 좋죠. 비교적이 아니죠. 낼 수 있죠. 복잡해지면, 복잡이라고 하는 거는 한계가 있나요? 그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동양의 기남 논리 자체가 언제나 예외가 존재한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복잡성이 극도로 커지게 되면 그 예외의 논리들이라고 하는 게 하나하나 다 드러나게 되는 거겠죠.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뭐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요? 예. 예. 천천히 좀 읽어보셨으니까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책입니다. 간단하게 소감 한마디씩만 해도 될까요? 저는 감상문 짧게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한마디가 아니고 몇 줄. 이 책 보면서 그 서양의 사고방식이나 사고체계가 뭔지를 알게 된 게 아니고 그건 익히 알고 있었던 것 같은데 우리 안에 그게 얼마나 들어있는가. 네. 내가 가지고 있는 도량적 사고체계 방식, 사고체계가 어떤 건지 그게 알게 되었어요. 아, 이게 도량적이고 이게 서양과 다른 거고 그리고 내가 얼마나 그게 많이 물들어 있고 얼마나 많이 젖어 있고 그리고 또 다르면 이제 그동안에 공부했던 여러 가지 그 유학들 교황의 뭐 철학들과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쉽게 좀 더 이해가 되었어요. 그런 면에서 이 책 추천해 주신 선생님 고맙습니다. 예, 잘 읽어주셔서 저도 하면서 많이 배웠습니다. 많이 배우고 생각도 많이 해보게 되고요. 일단 제가 생각하는 제 안에서의 어떤 생각의 진행이나 뭐 이런 것들과 대비를 시켜보니까 조금 더 이렇게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 같고요. 제가 조금 더 잘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 감사합니다. 두 분이 하시는 거 아니에요? 한마디씩 제가 몇줄 알잖아요. 전 그때 선생님께 너무 죄송했고요. 이것들을 좀 나눠서 우리의 그 허점들을 막 보여가면서 얘기하면서 이렇게 좀 해야 되는데 매 시간 선생님 고문화 당하시는 것처럼 막 준비해 오시고 하는 게 항상 막 죄송했어요. 근데 이렇게 끝까지 잘 저희들을 이끌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나는 징그럽게 동양적인 사람이구나. 그리고 논리적인 게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항상 많이 있었는데 왜 그런가에 대해서도 조금 알겠더라고요. 정말로 이걸 보면서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자꾸 알게 되더라고요. 맞아. 어떨 때는 저는 그런 건 줄 알았어요. 그냥 가만히 이렇게 있다가 참 좋지? 이러면 다들 다른 사람들도 좋아 이럴 줄 알았어요. 근데 나는 무엇이 왜 좋아라는 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도 다 통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혼자 무슨 은유적인 표현을 쓰면서도 다 이렇게 알아들을 것 같은 근데 그건 좋은 방식이 아닌 거더라고요. 단순하게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저는 저의 그 흐리멍덩했던 삶에 대해서 앞으로는 좀 더 이렇게 분명하게 이렇게 짚어가면서 살아야겠구나 이런 뜬금없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뜬금없진 않고 정말 좋은 생각 같네요. 어느 습관이나 대화의 방법 네네네 많이요. 우리가 진짜 사람들을 상대하고 이야기를 하고 뭔가를 해나갈 때 가장 큰 착각이 뭐냐면 나와 같이 생각할 거다. 네. 아니요. 사람들이 나와 같을 거다. 네 맞아요. 라는 생각이 굉장히 밑에 깔려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상황은 남도 알고 있을 그렇죠. 거다. 예. 그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깔려요. 이거 보면 큰 축이지만 다 다르잖아요. 다르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걸. 그래서 대화를 하고 이야기를 할 때 그 사람 이야기를 조금 더 많이 들어봐야 돼요. 그래야
내가 말하는 것도 좀 조심스러워질 수도 있고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아이고, 됐습니다. 저도 뭐 여기 책에 나오는 것 중에 결국은 이게 약간 이중문화적인 거죠. 이미 내 안에도 나는 이미 서양인이면서 또 한편으로 이 동양의 뿌리를 벗어날 수 없어서 저는 내내 읽으면서 계속 부정하고 싶었던 거예요. 아니, 서양이 그렇고 동양이 그렇다. 어떻게 그렇지? 뭔가 이 사람의 허점이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계속 읽었는데 물론 이 사람의 실험의 데이터가 자세히 없고 그냥 결론만 제시해서 정말 그렇단 말이야. 이 부분을 완전히 해소해 주지는 못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동서양의 차이를 좀 더 분명히 그냥 명료하게 딱 정리해 놓은 점이 굉장히 좀 도움이 많이 됐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뭐 완전히 동양적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럴 수는 없거든요. 결국 이 동과 서가 사실 이게 어떨 땐 동양이 튀어나오고 어떨 땐 서양이 튀어나오고 뭐 이런 모습이 내 안에 있다. 이거는 뭐 확인한 좋은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유전자 안에 섞인 피도 그럴 겁니다. 네, 저는 사실 이 인문학 수업 카톡을 주셨는데 지금 그냥 뭐 수업을 그래도 듣고 본 느낌은 사실 이거는 사회과학의 영역인 거고 또 선생님께서는 인문학계의 중점에 대해서 했지만 이 책은 굉장히 사회학적인 분석력을 바탕으로 그거를 뭐 인문학적으로 상상을 해가지고 그거를 뭐 약간 통찰력을 발휘했겠지만 굉장히 놀라웠던 거는 이렇게 인간이 회상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이런 하바라기 같은 거를 분류하고 어떤 게 같은 것인지를 찾을 때조차도 그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그 인지 능력, 그런 기억 능력, 그리고 판단 능력들이 다 이미 어느 정도는 약간 다르다는 거를 뭐 굉장히 논리적으로 분석을 해놓은 책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되게 놀라웠고,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그냥 동양적인 맥락을 중시해 서양 쪽은 뭐 논리를 중요시해 이런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보고 기억하고 느끼고 그러는 머리 속에 있는 그 회로가 이미 그렇게 세팅이 돼 있다는 게 되게 놀라웠고요. 뭐 사실 제가 집에서 5살 제 초등학교 8살짜리 딸애한테 이거를 보고 어떻게 그 판단하냐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제 와이프는 40이 넘었으니까 당연히 동양적으로 오리엔트 됐을 거라고 해서 그 친구한테도 물어봤고 근데 8살짜리가 이미 그 세팅이 동양적으로 우리나라 쪽으로 돼 있다는 걸 보고 그러면 정말 이게 소위 말하는 그 우리가 대대로 그 부모로부터 문화유전자 그게 너무 무서울 정도로 그 빠른 시일 안에 그 아이들한테도 세팅이 되는구나. 그러면 이게 정말 그런 것들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하여튼 좋은 책 감사합니다. 예. 집에 직접 실험까지 해봤는데 8살짜리도 대단하다. 이거 실험해 볼 그림들 많습니다. 아이들 있으면 한 번씩 해보십시오. 재밌습니다. 실험 심리학이 어떤 의미에서는 사회과학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실험하고 사회과학이라는 건 실험 또는 그 실험을 이용한 데이터,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활동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를 모아서 결론을 추출해내는 건데, 뭐 사회학이라고 해서 인문학적인 어떤 그게 빠진다면 훨씬 약해지죠. 어떤 큰 틀 안에서의 실험을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 틀을 만드는 부분은 인문학적인 소양이 거기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합쳐지니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되게. 그래 이제 심리학이 그 철학에서 가장 늦게 사회과학적으로 이제 분과된 그게 역사가 얼마 안 됐잖아요. 학문 자체가 이게 그 사회과학 쪽에서 포함시켰지만 에 대해서 사회과학 쪽에서 반대를 많이 해요. 그래요? 학문으로서 사회과학으로서의 어떤 방법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립이 안 돼 있다. 이걸 사회과학에서
과학으로서 이름 붙여주기는 아직은 부족하다. 너는 사이언스가 아니다. 네, 그러니까 그냥 일종의 철학 이쪽으로 아직은 포함되어 있으라라고 주장을 하고 심리학은 끝까지 우리는 이제 과학의 지위를 얻었다 주장을 하고 그래요. 사실 사회과학이라는 명칭 자체도 기껏해 한 350명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회. 과학에 속하는 학문들은 그 과학으로서의 프라이드가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뭐 철학이나 뭐 인문학적인 이런 거보다 우리는 뭔가 이렇게 분석되고 정말 객관화 시킬 수 있는, 법칙화 시킬 수 있다는 그런 사유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사이언스가 분과 학문의 줄임말이잖아요. 그 과학이 분과 학문의 줄임말인데 분과 학문이라는 게 철학에서 분과되었다는 그 뜻이거든요. 그때 분과되었다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가설이 있고 시험 방법도 있고 검증 가능한 이런 식의 몇 가지 체계를 갖춰야만이 인정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도 경제학도 마찬가지로 아직까지 그렇죠. 사회학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상당한 의문을 제기받고 있는 상태예요. 경제학이 답을 제공해 주진 않잖아요. 그렇죠? 방향은 제공해 줘도. 아니 저는 뭐 다른 것보다는 이 책을 처음 접했을 때 동양의 사고방식이 뭐 그 처음에 동사 중심이고 뭐 서양이 명사 중심이라고 해서 그게 참 놀랍게 와닿았어요. 그 시발점으로 해서 이렇게 결과가 어마어마하게 큰 어떤 과학 우리 그 논리 체계나 이런 것들 다 발전해 왔잖아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제가 사람들을 이제 어떻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라는 것이 이제 사라질 것 같은 어떻게 좀 이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변화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아이들한테도 얘는 어떻게 이렇게 생각을 하지? 그렇죠. 이런 생각을 많이 해왔거든요. 근데 그게 제가 잘못된 사고였더라고요. 이걸 하면서 이게 크게 변화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를 수가 있구나. 쟤도 저렇게 생각할 수 있겠구나. 첫 페이지 들어갈 때부터 그게 머릿속에 너무 크게 와 닿으니까 다른 것들은 계속 같은 반복된 말로 이렇게 돌아가니까 내 머릿속에 이것만 막 계속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조그마한 건데 이렇게 생각을 바꿀 수가 있구나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참 좋은 책이다라는 생각했어요. 네. 아이들 결혼하기 전에 시간 나면 이런 거 한번 같이 천천히 읽어요. 급하게 하지 말고. 그러니까 그렇게 읽어주면 지금 이제 내가 이렇구나 애들 다 키워버렸죠. 그러니까요. 일찌감치 알았더라면 그렇죠?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 왜 내 생각이 다 옳다라고 생각하고 쟤는 왜 저렇게 생각하지? 그냥 내 생각이 옳다라고만 맞습니다. 전제를 깔아놓으니까 다른 사람이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왜 쟤는 왜 저렇게 생각해? 왜 이걸 뭐 생각을 못하지? 그거 있잖아요. 지금 와서는 좀 이해가 돼요. 충분히. 네. 아이고, 그렇습니다. 많은 걸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